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2주 만에 복귀를 했고요. 잘 쉬고 왔습니다. 수진 씨도 한번 휴가 가시죠. 네. 그리고 지금 로맨스정이 바톤 터치에서 또 쉬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꿔줄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경진 씨와 레이 씨, 안녕하세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진입니다. 두 분 다 지난 시즌에 뵙고 이번 시즌 거의 1년 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아직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학교 도서관에서 열람실에 박혀 있습니다. 경진 씨는? 저는 뭐 지난 시즌 스토너 때 오셨죠? 예, 맞습니다. 네. 뭐 개들 산책시키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책은 리스본행 야간 열차고요. 레이 씨가 골라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왜 이 책을 골라주셨는지.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작가의 자기결정이라는 책을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먼저 읽고 이 사람이 원래 소설을 쓰던 작가였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일 만한 책이 무엇일까 하다가 이 책이 제가 익숙했던 책이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전에 읽어보셨던 적이 있고? 읽어본 적은 없어요. 이번에, 그냥 알고 있어서? 네, 함께 읽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아니, 공교롭게도 원래 이번 시즌 시작할 때 수진 씨가 저희 리스트에 올려놓으셨던 파스칼 메르시어의 다른 책이 있었죠. 네. 뭐죠 그게? 언어의 무게. 언어의 무게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혼선이 한 번 있었죠. 그럼 수진 씨도 이 파스칼 메르시어가 관심 있고 흥미로워서 이거를 올려놓으셨던 거예요? 언어의 무게를? 그거는 언어의 무게는 이름도 마음에 들었지만 누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근데 전혀 결을 모르고 올려놨었던 건데 그래서 원래는 이전에 예고됐던 책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의 무게였는데 그게 그 로맨스정님이 가시기 전에 그러면은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이번 주 책은 그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 그 사람 거 그 뭐죠? 막 이러다가 그거 하죠로 돼가지고 얘기가 됐어서 저는 그 사람 거가 올라가서 리스본행 야간 열차로 착오가 있으셨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읽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이죠 안 읽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오늘의 책 리스본행 야간 열차 아니 원래 경진 씨도 오늘 다음 회차에 참석하시는데 맞다.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한다고? 이건 내가 가야지. 맞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고.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분명히 정말 재밌었거든요. 영화도 보고 근데 다시 읽으니까 너무 힘들고 일단 그냥 나이가 먹으면서 집중력이 저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좀 열심히 읽어야 되는 책이었긴 했는데 그래도 뭐 책은 좋았는데 이제 힘들었다. 좋습니다. 예. 어떤 책인지 어떤 작가인지 빠르게 설명하고 저희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파스칼 메르시어는 사실 필명입니다. 요새 최신 버전으로 나온 리스본행 야간 열차는 저자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페터 비에리. 이게 본명이죠. 1944년 스위스 베른 출신의 작가고 95년서부터 소설가로서 사용한 필명이 파스칼 메르시어입니다. 그러면 소설가로서 사용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있느냐? 철학자로도 유명한데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다른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다가 조기 은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4년 삶의 격으로 독일 최고의 철학 에세이에 주는 트락타투스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안 읽어보셨죠? 네, 아직입니다. 저 이 책 있어요. 있다고요? 네, 아직 안 읽었습니다. 이게 자기존엄 3부작 중에 하나예요. 네. 아무튼 그렇고 이게 올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었죠. 2023년 올해 6월에 타계하셨다는 소식이 국내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2020년작 언어의 무게가 유작이 되었고요.
놀라운 사실은 뭐 놀랍을 것까지는 없지만 리스본행 야간 열차 곧 소개해드리겠지만 리스본행 야간 열차 속에 프라두라는 이런 가상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쓴 책을 쫓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프라두란 인물과 똑같이 프라두라는 성을 쓰는 다른 작가의 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책 리스본행 야간 열차는 2004년에 출간되어 이후 독일어권에서는 200만 부가 팔렸지만 번역가를 찾지 못해 국내 출간은 2007년에서야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2014년 이 소설을 원작으로 둔 영화가 개봉하면서 더 대중화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줄거리는 베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전 문헌학을 가르치는 57살의 교사 그레고리우스 주인공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출근하려고 이제 가는데 다리 난간에 어떤 여자가 올라가서 떨어지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뭐야 하고 가서 이제 저지를 하고 구했더니 그 여자가 대뜸 그레고리우스 이마에 립스틱이었나요? 빨간 펜이었나요? 사인펜? 사인펜이었나요? 번호를 적어요. 남의 이마팍에다가 남의 이마팍에. 노빠꾸죠? 혼란스럽습니다. 당연히 그레고리우스 더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그냥 뻥 쪄 있는데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니까 그녀가 말합니다. 포르투게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 사람의 출근길이 이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출근을 해서 애들을 가르치다가 일단 뭐 학교를 잠깐 데려왔다가 근데 이 사람은 떠나고 나서 빈자리를 보면서 계속 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긴 어디 난 누구? 뭐 이런 갑자기 혼란을 느끼면서 갑자기 강의를 하다가 뭐 중간 쉬는 시간에 대뜸 짐도 다 놔두고 학교를 나와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파냐 서점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포르투갈 서적을 뒤적거리다가 우연하게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포르투갈어를 못 읽는 상황이니까 주인장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부탁하는데 그렇게 마주한 한 문장. 우리가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일부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문장에 꽂혀가지고 이 작가 누구야? 하고 찾아보니까 또 얼굴도 너무 오묘한 거예요. 찾아보고 싶다. 해서 출판사도 있으니까 일단 오케이 나 리스본으로 간다. 그렇게 그 책과 그 책을 쓴 작가가 누구냐면은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프라두 플레임은 아마데우 드 프라두인데 이 사람에게 꽂혀서 리스본으로 떠납니다. 이제 저자의 삶을 추적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도합 5주간의 리스본 여행을 하면서 이 저자를 추적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주인공 그레고리우스가 파악한 프라두를 그의 삶을 잠깐 요약하자면 어릴 적부터 떡잎이 남달랐던 프라두입니다. 선생님을 긴장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는 등 학업적인 성취뿐만이 아니라 뭔가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 그리고 또 뭐 졸업식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신을 들먹일 만큼 필요할 땐 또 강력하게 시류에 대해서 비판은 또 하는 그런 진짜 비범한 청년. 하지만 집안에서는 어쨌든 이 배경이 지금 포르투갈의 독재 시대인데 독재 정치 시절 판사로 근무한 아버지를 두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보여주는 무뚝뚝하고 어딘가 강압적인 눈빛. 하지만 이거는 오해였던 거죠. 부자의 오해. 아버지조차 사실 이 너무 위대한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이제 서먹었던 건데 거기서 느껴지는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랄까 타인은 감옥이다. 네. 네, 아버지 시선이 마치 나에게 감옥 같았다. 법정이다. 네. 법정이다. 맞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의사가 되길 바랬던 어머니가 줬던 압박감이라든가 그래서 결국은 의사가 됩니다. 똑똑했으니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나 어쩌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사건 독재자의 비밀 경찰이었던 사람을 치료해주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죠. 한 사람은 이제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스스로 고결한 삶을 산다고 믿어왔던 프라두의 인생이 프라두의 인생이 크게 흔들리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속죄라도 하듯이 혁명 비밀 결사대에 가담을 하면서 하지만 또 이번에는 이 주요 혁명 동지가 붙잡히기 전에 의사인 내가 그녀를 뭐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죠. 여기에 더해 이제 아내의 죽음을 또 겪기도 하고 그렇게 말년에 풍파를 심하게 겪다가 사실 말년은 아니죠 이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풍파를 심하게 겪다가 동맥류로 돌연사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남겼던 많은 글, 이것이 이제 프라도의 삶이고 그러면서 남겼던 많은 글들을 쫓아가는 그레고리우스의 어떻게 보면 추리 소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네네. 보면 로드 트립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행일 수도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이 책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뤄보는 이 책 읽어 마라 시간인데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는 레이 씨와 이 저- 책을 들고 온 레이 씨와 네, 수진 씨 수진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힘들었다고 하셨던 경진 씨와 제가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그러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레이 씨가 네, 제가 이 책을 가져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결정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뭐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책을 쓴 작가가 쓴 대표적인 소설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한번 읽어볼 만하고 자기결정이라는 책도 많은 사람들이 읽어볼 법한 책이어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결정은 어쩌다가 읽게 된 이게 자기결정은 일단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좀 찾아보다가 그 김영하 작가의 북클럽에서도 한번 선정해서 읽었던 책이라고 해가지고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표현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내 생각을 표현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표현된 생각들을 이해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또 내 생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주된 일들이 아닐까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모르는 거다. 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 아는 방법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글이 있는데 그만큼 자기결정이라는 책이 좀 크게 와닿아서 이 책도 저한테 좀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자기 결정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은 리스본행 야간 열차가 더 이게 쓰였을까요? 네,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기결정이 약간 체를 걸러가지고 되게 밀도 있게 딱 말했다면 이 리스본행 야간 열차는 조금 더 장황하게 짧나요? 자기 결정? 자기결정 굉장히 짧습니다. 아. 근데 그게 강연집이어가지고 그걸로 읽을 걸. 비슷한 내용인가요? 메시지는 같나요? 제 느낌으로는 비슷합니다. 대단히 압축해 놨는데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경진 씨. 제가 이 문학소년단에 나오면서 이런 말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 너무 어렵고 너무 길고 너무 힘들고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도 살짝 말했는데 거의 순례자의 기분으로 오늘은 한 50페이지는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매일 숙제하듯이. 읽어도 2주 가량을 읽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이 껴있기에 망정이었지. 맞습니다. 아니었으면 열심히. 힘들었던 네. 책. 그리고 일단 뭐 난이도가 어렵다고 했지만 그 주제도 이제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포르투갈의 뭐 독재랑 혁명 그다음에 이 그레고리우스가 언어 교수님이잖아요. 학자시잖아요. 그래서 막 그 언어 물론 프라도도 그렇지만 언어에 대한 그 지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실제로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이 책을 읽다가도 또 딴 것도 찾아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드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많이 걸리는 좀 일단 장벽이 있는 책이다. 제대로 읽으려면 진짜 좀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 포르투갈 그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런 개념들을 좀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요즘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발견했는데 인생의 길에서 방황한다 느끼는 사람들 혹은 진로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사람들을 차분하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가져와 봤는데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 그러나 너무 이제 두꺼워가지고 오히려 더 반감을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방황하다고 느끼면 너무 부정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지만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시야를 좀 더 선명하게 해주고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혹은 내가 가려고 했던 부분이 어디인지를
같이 걸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읽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 교수님의 짜릿한 일탈 브이로그 이런 느낌? 갑자기 이제 일 내팽개치고 하던 거 다 그렇죠. 내팽개치고 나 리스본에 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겪는 어떤 일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주제라기보다는 소재가 그런 건데 그걸 너무 길게 써놓은 느낌. 다시 말하지만 5주 동안 여행할 필요가 있었나? 네, 그리고 계속 집에 갈까 말까 이거만 줄여도 제가 볼 때는 한 100페이지는 줄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교수님의 일탈 브이로그를 이렇게 길게 읽어야 하나? 그러니까 1번이랑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길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수진 씨가. 네. 이 책을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왜 레이님이 저번에 히라버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결이 좀 결이 맞아서 되게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인의 특이한 어떤 뭐랄까요, 추상적 경험 그런 거에 대한 대리 경험 이야기도 있고 또 역사 소설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옛날에 주간 드라마 이런 거에서 보면 뭐 역사적 그 시대와 맞물린 청년들의 사랑과 우정 시대 정신이 녹아 네네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 중에 이제 간접 경험을 늘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 아주 잘 들어맞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또 되게 설명이 적당히라고는 하기 그렇나? 아무튼 많이 돼 있고 설명이 많고 또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어떤 세계에 푹 빠졌다가 타인의 삶을 대리 경험하고 돌아오는 좋은 여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저 챈들러가 설명드릴 텐데 이게 그러니까 교수를 해서 그래요. 네, 작가님이 누구야? 페터 비에리님이 게다가 철학과 교수예요. 네, 철학 독일 교수님이시죠. 네. 독일 뭐 하이델베르크 대학 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죠. 말씀하신 대로 진짜 너무 뭐랄까 대단하고 무게감 있는 시대 정신이 녹아 있어서 어떤 경외감마저 드는데 문제는 그 모든 메시지들이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추상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철학서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학가 교수의 생각이 아니고 사유라고 표현되면 사실 생각과 사유는 어떻게 보면 같은 거일 텐데 예를 들면 이 책에서 쓰는 단어는 생각이 아니라 사유라는 건 거죠. 추상적인 단어의 향연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어려운 주제잖아요. 레이시를 이제 흥미롭게 한 이 많은 여기서 이 프라두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그레고리우스를 이제 확 끌었는데 그 많은 삶의 고민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고민들이니까 안 그래도 애매모호하고 답이 없고 추상적인 고민들인데 그걸 너무 추상적인 단어로 어렵게 하지만 난 똑똑한 사람이 썼다. 이러면 이제 범인들을 배려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읽기 힘들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한 진짜 600페이지가 좀 넘는데 사실 600페이지 넘는 책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난해하진 않으나 한 문장 한 문장 읽는데 좀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드는 맞아, 맞아.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 본격적으로 어떻게 각자 다들 읽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레이 씨부터. 네. 이 책 뭐 찬양을 그럼 해주실런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제가 좀 글 쓰는 취미가 있어서 글을 좀 예도 쓰고 있었는데 좀 가장 오래 좀 잡고 있는 글이 있는데 요즘에 소설을 쓰시나요 아니면 에세이를 쓰시나요? 그냥 에세이 같은 거 수필을 내 자기 생각 같은 거 적고 있는데 그 고민하다가 근처라는 제목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출간하실 예정? 아닙니다. 그냥 원래 글에 제목을 좀 붙이시는 편. 네. 그래서 짧게 쓰는데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들의 근처에 가까워지고 싶었다 혹은 근처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근처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생각을 하던 즈음에 이제 문학소년단 녹음 제안이 왔고 그래서 읽고 싶었던 리스본의 야간 열차를 선택했죠. 그래서 제가 그 근처라는 생각을 그 글을 쓴 이유도 제가 지금 곧
석사 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고 이 이야기로 뭐 제 생활이 거의 이런 이야기, 이런 주제, 뭐 이런 이야기여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그냥 나로 살고자 했던 거라는 걸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로 살고자 했던 나를 가장 휙 이끌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의 여정에 푹 빠져가지고 같이 리스본에 갔었고요. 근데 이제 챈들러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추리 소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퍼즐 같기도 하는데 이 여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꾸 우연을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단서들을 획득하고 누굴 소개받고 네. 어디로 가고 어떤 편지를 득한다. 그렇죠. 편지를 읽어보니 또 다른 클루, 네, 또 다른 네.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 우연함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지치게 하거나 혹은 그 구조의 흥미를 더해주거나 빠뜨리거나 하는 모든 그 어떤 요소들 같아서 그 우연함을 따라가는 여정이기도 하지만 우연함에 지치기도 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결정을 먼저 읽고 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결정에서 했었던 말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도 느꼈지만 이 100가지 문장을 한 가지 문장으로 함축하면 이런 문장일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야간열차 안에 있는 책이었던 언어의 연구술사를 읽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번에 읽었지만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읽어나간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다음 수진 씨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진작에 읽어봤으면 진짜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많이 정도로 즐기셨네요. 네, 즐겼고 근데 좀 즐겼지만 그래도 힘든 아무리 즐겨도 힘들 수밖에 없는 그쵸. 소설. 그래도 다행히 네, 학생들 시험 기간은 끝나고 읽으셨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성격이 파탄난 채로 이제 읽었는데 조금 힐링을 했었고 그래서 되게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서 읽게 되는 좋은 문장들이 또 특히나 앞에 많아요. 그래서 앞에요. 네, 앞쪽에 맞아요. 특히 포집이 돼 있어가지고 앞이라 하면 그레고리우스가 네, 처음에 그 여자를 당황하고, 만나서 네. 리스본으로 처음 그 여행을 떠날 때 그때 풍경이 그려지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의 특이한 사유와 그런 어떤 고집이랄까요? 그거의 이유 이런 것들이 뭐 취향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볼만했고 제가 또 이런 특이한 분들의 어떤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천재들의 어떤 기행 그리고 기행의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를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일단 똑똑한 사람 좋아하세요. 네, 제가 굉장히 범인이라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볼만했고 또 제가 대학교 때 리스본에 한 갔었나요? 두세 달 있었어요. 오. 단기 교환으로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리스본이. 그때 좀 뭐 외롭고 뭐 힘들고 이 사람이 이 리스본으로 떠났을 그 계절에 제가 있었어요. 겨울이죠. 겨울에. 근데 리스본이 겨울에 진짜 날씨가 진짜 우중충하고 진짜 우울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겨울하고 다른 게 이 추위가 굉장히 습한 추위예요. 습한 기후라서 우리나라보다 절대적으로 논도가 낮지는 않거든요. 한 0도보다는 좀 높고 한 10도보다 좀 낮은 그 언저리에서 머무르는 것 같은데 이게 추위가 뼈에 스미는 추위가 있어요. 이게 스웨터를 입어도 습기 때문에 차가운 습기가 이게 몸에 이렇게 끈적끈적 추위가 들러붙는 네, 듯한 들러붙는 듯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막 돌아다니고 막 남의 집 대문 옆에 슬쩍 숨고 막 이런 장면들이 이 사람의 그 풍경이 되게 그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춥고 어떤 고된 그런 상황 속에 본인을 놓은 걸까? 왜 이러는 걸까? 이 사람은 이러다 보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센치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작가의 그 히라버 시간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도 들어서 그런 저도 그 소설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문장을 건지고 좋은 표현을 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 경제 혹시 기억이 난다면 예전에 읽었을 때 감상까지도 한번 처음 읽었을 때 그 학창 시절 경진 씨의 감상평까지 듣고 싶은데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21살, 2살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그 챈들러 씨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시험이 항상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시험 빼고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당시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그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절대적인 가치를 막 쫓는 그런 거에 대한 순수한 동경이 좀 더 있었던 것 같다고 해야 될까? 공부하던 게 영어 영문학. 맞아요. 저도 네. 언어가 언어학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전공이었기 때문에 이런 막 언어도 되게 여러 개 나오고 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읽으니까 이제 너무 아까 레이 씨가 말씀해 주셨던 그 우연이 저는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적으로 느껴졌나요? 너무 자기적이고 좋은 사람밖에 안 만나고 부자밖에 안 만나고 그렇네. 이게 그러네요. 너무 등쳐먹는 사람이 없네. 아무도 없고 이 이영만리 외국 땅에서 맞아요. 다 돈도 많은데? 염치를 알고 막 자기를 반성하고 이런 사람만 나와서 이게 너무 소설 인생은 그렇지가 않나요? 너무 소설 같다. 너무 소설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리스본 그때 가셨잖아요. 네. 사람들이 되게 쌀쌀 맞아요. 되게 쌀쌀 맞고 그래서 제가 거기 계시던 교수님하고 그 이제 교환학생들을 관리하는 경영대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교수님들한테 원래 유럽 애들은 이렇게 쌀쌀 맞고 마음을 안 여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제가 2달 동안 거의 매일 간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떠나는 날 진짜 정말 거짓말처럼 들어갈 때 인사를 해주더라고. 마지막 날에서요? 네, 마지막 날에서야. 저 새끼 잘 간다. 가라. 잘 가라. 그래서 잘 가라. 얘기하지 않았는데 들어왔는데 인사를 해주고 되게 아쉬웠죠. 인재야 정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네. 그렇죠. 리스본 사람들은 쌀쌀 맞은데 네. 그레고리우스 너무 꿀 빨았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냥 이 책을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읽게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읽으려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빼놔야 된다. 제가 좀 자기 전에 읽거나 뭐 퇴근하고 바로 와서 한 30분만 읽고 뭐 딴 거 해야지 이런 게 많은데 이 책을 그렇게 읽으면 전 잠을 자더라고요. 완벽한 수면 유도 소설. 졸리다. 그러니까 읽다가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많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을 자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곱씹으면서 읽으려면,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로 읽으려면 좀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는 책이었구나. 하면서 세상 내가 나이 들었구나 하는 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였기도 한데 근데 이 책이 그리고 영화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게 국내에서 꽤 히트를 쳤나 봐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읽은 척 하기 좋게 꽤 그리고 영화 좋아요. 영화도. 그래요? 네. 저는 영화를 이 책을 읽기 전에 보다가 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책을 읽는 일 때문이 아니라 네, 그냥 네, 우연찮게 예전에 한번 보다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냥 되게 그렇죠. 나를 네, 멈추게 한 스토리니까. 자꾸 약간 분위기로 자꾸 먹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빠서. 근데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영화로 이거를 할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의아함이 드는 게 책의 대부분이 이 사람의 어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책의 분량의 한 대부분이. 근데 영화는 이 사람의 생각을 내레이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 영화의 백미는 다 사라지는데 이 사람의 생각을 빼놓고 뭔가를 표현하다 보면은 그냥 여행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매력을 못 느낀 사람이 영화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어땠나요? 들었거든요. 영화는? 어때요? 저는 이 책에 담고 있는 이 심오한 생각들과 사유를 다 담고 있나요? 그거는 아닌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그냥 되게 이렇게 그 수진 씨가 느끼신 것처럼 똑같이 이거를 되게 오만하게 작업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만약에 분량이 부담되신다면 영화를 한번 먼저 봐보시고 견딜 수 있겠다 싶으면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좀 영상으로 봤을 때 좀 더 와닿는 그
뭐 과거 얘기할 때라든가 네. 그게 좀 영화로 봤을 때는 좀 더 효과적인 측면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과거 얘기인 줄을 난 아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좋고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아까 챈들러 씨가 말씀하셨던 거랑 되게 비슷한 걸 느꼈는데 이게 너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수님들 중에도 진짜 교수님 진짜 똑똑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스르르 그러니까 어떤 그 되게 얇은 실이 있는데 그 실을 잘 잡지 못하면 그 1시간 반이 통째로 그쵸.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그 수업 시간이. 그게 근데 또 사람의 문제만 아닌 게 뭐 또 어떤 날은 그 교수님 얘기 너무 재밌어서 약간 벌써 끝났다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어떤 날은 눈 뜨니까 교수님 혼자 있고 이런 그날 그 시를 잡느냐 못 네. 잡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근데 이 독서 자체가 저한테는 계속 그렇게 느껴졌다. 어떤 날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하다가 또 어떤 날은 눈 뜨면 아침이었고 약간 이런 저는 식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이 너무 많은 주제를 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와닿는 부분은 재밌었고 나는 딱히 살면서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뭐 언어에 대해서 뭔 생각을 해봤겠어. 언어가 완벽해야 되면 뭐 단어 하나를 뭐 어떻게 써야 돼 그런 생각을 만약에 내가 안 한다면 그냥 그 부분은 진짜 지루하게 읽는 거고 그레고리우스도 그 생각에 되게 공감을 하다가 심지어 이번엔 또 프라드의 글을 읽는데요. 그러면 그냥 슥슥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했던 고민과 너무 결이 맞고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다 뭔 말인지 알겠는 부분이 맞죠. 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시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게 후다다다닥 또 쉽게 읽어가게 되고 맞아요. 그런 좀 업다운이 있는 소설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맞아요. 그 구간은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그렇죠. 자기도 몇 년 뒤에 읽었을 때도 맞아요. 다를 거고. 네. 네. 시간에 따라 또 다를 것이고 아까 영화 얘기했는데 그 영화에선 첫 번째로 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책과는 좀 다르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굉장히 미중년으로 나오고 맞습니다. 프라드도 맞습니다. 굉장히 네. 엄청 잘생기게 나오는데 머리숱이 많거든요. 아, 네. 영화에서는 여기 네. 머리카락 몇 개 없다고 없다고 나오는. 이렇게 나와서 역시 영화는 네. 비주얼이 중요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누가 머리 다 빠진 남주를 그렇죠. 보겠습니까? 적당히 해야지. 아니, 네이버에만 한번 쳐보셔도 네. 그 사진이 나 이제 프라드의 굉장히 사진이 멋지게 나 나옵니다. 너무 멋있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생각하면서 읽으면 네. 좀 더 맞아요. 독서하기 쉽지 네. 않을까.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흐릿하게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게 스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제 인상 속 이거는 여전히 미중년이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못 본 척하고 읽어야 돼요. 그거 흐린 몰입이 안 되기 흐린 때문에 왜 첫 번째 로맨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뭔가 그 여자와 뭔가 뭐랄까요 어떤 그런 여지가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어떤 인상착의와 외모에 옷을 대한 되게 못 입는다고 네, 나오죠. 묘사를 게다가.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아, 네. 그럼에도 자기 제자였던 네. 여자와 이제 결혼도 그러니까, 하고 맞아요. 그때는 네. 젊었잖아요. 아, 근데 물론 이혼하긴 하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읽으면서 스토너랑 너무 그레고리우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 예전에 저희가 같이 했던.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스토너는 너무 재밌게 저는 읽었는데 이번에는 그레고리우스가 나오는 이야기는 왜 이렇게 나는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스토너는 존 윌리엄스가 파스칼보다 덜 똑똑한 거죠. 그거보다는 그래서 더 쉽게 쓴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쉬워요, 그게. 네 그것도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원래 하셨던 말은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스토너 인생을 쭉 훑는 어떤 그 스토너의 그렇죠. 집중한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사람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나쁜 사람도 없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너 이야기는 되게 이렇게 좋게 재밌게 힘들지 않게 읽고 이 그레고리우스는 이미 그 완성형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뭐, 충분히 녹여들지 네.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얘가 왜 포르투갈 가겠어 이랬을 때부터 저는 띠용? 약간 이런 그러면 제 2의 주인공인 이 누구야? 프라두는 그래도 좀 어린 시절서부터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글을 썼고 아버지와 어떤 일이 있었고 뭐 기타 등등.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프라두에 좀 더. 네네 그렇기도 한데 근데 그래도 제가 아까 수진 씨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이 포르투갈 사람들의 그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되게 쌀쌀 맞다고 그리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미국인들이 된다. 역시 그렇죠. 유하죠. 스몰톡도 좀 해주고. 역시 지구 최강의 나라. 네, 얼굴을 처음 봐도 하얼류 때려주잖아요. gorgeous, 뭐 어. fabulous 어디서 왔니? 뭐 어. 물어봐주고. 칭찬에 네. 그게 있으니까. 유럽 애들은 가차 없어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하위 호환이었다. 스토너예요? 스토너예요. 하이 호환이요? 아니 제가 뭐라고 또 상위 호환, 하이 호환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좋아할 할 만한 포인트들이 좀 다른 것 같다. 하지만 결이 비슷하니 스토너를 읽고 이 책이 너무 좋았다면 한번 도전해 봄직하다.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스토너도. 마지막으로 챈들러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제 개인적인 어떤 요새 삶의 궤적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시기에 만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레이시랑 비슷하게 어떤 고민의 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그레고리오스처럼 방황하고 깊게 고민하는 건 아닌데 저도 어쨌든 어떤 직장을 갖게 된 지 한 5년인가 4년이 흘렀고 이 직구는 너무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 안 그래도 트랙맨이었던 저를 더 트랙맨으로 만들고 그 어떤 일탈. 그러니까 그 좀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트랙에서 굴러기만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면 어쩌면 그냥 이 트랙 안에서 이게 내 세계다 하고 그냥 이렇게 살 텐데 묘하게 일탈을 맛보는 묘하게 나는 트랙에서 돌지만 트랙 밖의 세상을 계속 보게 되는 그렇죠. 일인 다른 거예요. 거죠. 예, 이게 미디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괴리감에서 오는 그리고 어느 정도 저도 막 그렇게 진짜 뭐 9 to 6로 매일매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 휙휙 변하고 뭐 어쩔 때는 늦게 일어나고 어쩔 때는 늦게 출근하고 어쩔 때는 빨리 출근하고 빨리 이게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또 트랙이 아닌데 이 많은 것에서 되게 조금 혼란스러우면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지난 직후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명절에 제가 이번 명절 목금토일월화였죠. 빨간 날이. 그중에 금월화를 출근했거든요. 그러면서 읽게 되니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리스본 갔는데 그러면서 뭔가 되게 이입할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인생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가 인생인가 이렇게 훑어주는 책을 만나서 같이 심란하면서 이입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책은 인생을 훑지 않아요. 지금 딥하게 들어가거든요. 깊숙이. 하지만 저는 훑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한 문장 한 문장 깊게 생각하고 이게 오히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혹은 한 챕터 한 챕터 하나의 주제마다 문학소년단 막 2주일치 주제로 해가지고 깊게 우리 다 토크해보고 그래야 하는데 그만큼 녹일 수는 없고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하니까 저도 경진 씨와 마찬가지로 긴 글에 분노하기도 하고 지쳐가면서 읽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하나의 사실. 이 책은 내가 두고두고 읽겠다. 네.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읽겠다. 그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30대의 챈들러는 이 책을 읽고 요게 이 부분이 재밌었네.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면서 읽었네. 여기에 밑줄을 쳐놨었네. 40대의 챈들러는 분명 다를 거란 말이죠.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언젠가 이 레이시가 척하는 삶이라는 또 걸출한 명작을 들고 오셨을 때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매 10년마다 읽어보면 그때마다 감상이 다를 책. 그거 되게 결이 비슷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다가 분명 지쳐서 제가 원고에는 지금 지쳐서라고 써놨지만 경진 씨가 정확한 표현을 해줬죠. 제가 시를 잡지 못해서 대충 넘어간 페이지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이 프라두 어떻게 보면 진주인공 프라두의 생각을 절반 정도도 이해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절반도 다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다 읽어갈 쯤에 뭔가 울컥하게 환기되는 훈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표면상의 장르는 어쨌든 추상적인 단어로 가득 찬 나를 찾아 떠나는 자아 탐구 소설이잖아요. 이런 류의 소설을 제가 진짜 질색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질색한 소설. 대표적으로 제가 절대 안 읽는 게 그 누구냐? 그 유명한 그
연금술사 쓴 사람이 누구죠? 파울로 파울로 코엘료. 코엘료. 네, 그 사람 네. 건 제가 한 두어 번 읽어봤으나 이제 학을 때 이 사람은 나랑 진짜 결이 안 맞는다. 어떻게 보면 그런 류의 책일 수 있는데 그런 장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설이 아닌가. 네. 결론적으로는 어려웠으나 즐겼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그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수작이다라고 이것은 수작이죠. 진짜 아니, 내릴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경진 씨는 물론 이번에는 즐기시지 못했지만 그 전에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좋았다고 하시니까 누가 읽어봐도 정말 그쵸. 괜찮을 법한 사실 수작의 범주를 살짝 조금 더 뛰어넘는 게 아닌가. 명작 그런 건가요?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고전 고전이죠. 반열. 고전이죠. 고전이죠. 네, 고전 반열이 넣을 수 있지 않나. 전. 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책을 읽었고요. 본격적으로 책 속의 어떤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먼저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자, 시작 부분. 우리 57살의 선생님 그레고리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57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이제 완전히 장악하려고 한다는 불안과 해방감이 섞인 기묘한 기분을 느꼈다. 이게 이제 이런 기분을 느끼다가 이제 결국 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트랙맨. 모든 사람들은 나 그레고리우스 잘 알아. 이런 사람이야. 라고 쉽게 말하는 언제나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다 정해져 있었던 그냥 뻔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러면서 떠나는데 여러분이 그레고리우스였으면 떠났나요? 뭐 가족도 없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이 일단 없으니까. 일단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 사는 독신의 삶이잖아요. 굉장히 설렐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레고리우스 상황이라면 그냥 떠나는 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일단 저는 그레고리우스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트랙맨으로 살 수가 없는 없어요, 재질의 애초에? 인간이라는 걸 알아서 떠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그렇죠. 그리고 작게 떠나겠죠. 자주 떠나고 그리고 다시 자주 돌아오겠죠.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억눌렸던 이게 이렇게 팡 풀어주면서 갑자기 리스본으로 5주 동안 가지는 않는 그냥 주말에 일본 여행 가는 느낌. 그렇죠. 57년을 참지는 않는다. 근데 이 질문을 보고 제가 그냥 이렇게 농담조로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게 또 이 사람 또 스위스 사람이니까 그 유럽이라서 이 대륙인들 특이해요. 그러니까 나 리스본 갈 거임 이렇게 하면은 기차 타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는 반도에 사는 맞아요. 분단 국가에 사는 우리들. 이거 진짜 커요. 이거. 네, 진짜 그렇죠.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갔는데 다른 나라가 나오는 그쵸. 거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뭐 닭갈비 먹으러 춘천 갈래 급으로 맞아요. 빠에야 맞아요. 먹으러 갔다 오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얘네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의 중간에 프라도가 기차 여행을 되게 좋아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그 기차 여행에 대해 쓴 부분도 나오는데 그때 너무 상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맞아요. 기차 타고 가봤자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 ITX 타고 네. 이제 대성리 가고 정말 길게 가는 게 이제 부산 네. 이 정도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어디 파리에 잠깐 내리면서 달라진 풍경을 실감하고 막 내가 진짜 여행을 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보고 좀 저도 그 인상 깊었어요. 이 사람이 비행기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나오거든요. 자기는 비행기에 탔다가 내렸는데 다른 나라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싫대요. 그쵸. 기차는 이게 이제 파노라마처럼 슥슥슥 이게 그래서- 단계적으로 변하니까. 그러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우리랑 다른 환경에 사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 한국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우리는 땅이 끝나는데 땅이 배 타면 뭐 크게 다른가? 저는 방금 말씀 듣고 생각나는 문장이 있었는데 머문 시간만큼이 내가 경험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비행기 굉장히 빠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차 타면 완행열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천천히 가면서 내가 본 것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레고리우스가? 이게 그러니까 모드 전환을 천천히 한다는 게 그 나라에 갔을 때 더 적응하기 쉽다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는 그레고리우스라면은 해방
불안 느끼면서 이제 갔어요. 갔을 겁니다. 어. 57년간 그러면 참나요? 경진 씨는 안 참아가지고 애초에 이런 일이 없는데 레이 씨는 제가 그 20살 때 네.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대학 휴학을 해버렸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일탈? 그런 경우였죠. 근데 그거 하면서도 굉장히 쫄려가지고 어. 하는 거 맞나 아닌가 음. 하다가 가서 이제 선언을 했는데 쫓겨났습니다. 오. 약간 그런 식으로. 진짜요? 전 자퇴선 했는데 안 좋게. 자 여러분, 자 레이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탈은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것이다. 저한테는 오 대단해요. 제 인생에 이런 일탈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일탈. 저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자퇴서를 냈는데 말씀 안 드리고 그럼 바로 독학재수 했거든요. 반수. 근데 이제 부모님도 그냥 특별히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좀 핀잔을 좀 한마디 정도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일탈? 평소에 항상 일탈을 항상 즉흥적인 삶. 그러면 수진 씨는 57년간 안 참죠? 안 그레고리우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죠? 안 참죠. 애초에. 이렇게 근데 저는 약간 이거는 핀트에서 벗어난 질문 같은데 이 사람이 트랙맨이라고 딱히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박사 학위를 딴 것도 너무 와이프가 닥달을 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이 생각한 어떤 내가 그냥 완벽하게 이 세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럴 거면은 학위를 따가지고 안정적으로 취업을 해라라는 주변에 그 압박이 있었던 거잖아요. 애초에 본인은 안정적인 삶을 원한 게 아니고 어떤 하나에 되게 어떤 본인의 목적의식이 굉장히 매몰돼 있는 상태였던 거죠. 거기서 살짝 깨어난 상태가 아닌가 단순히 본인이 안정적으로 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하나를 너무 추구하고 싶었는데 네. 뭐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르겠고 네. 그냥 이렇게 하면 추구할 수 있나 하면서 살다가 다른 네. 방법을 깨우친 순간이었다. 네. 오히려 즉흥에 가깝지 않나. 근데 즉흥이 약간 없었던 오래간 한 번에 즉흥이 조금 오래 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처음에 만났던 여자가 그레고리우스 머리에 있는 스위치를 켠 게 아닐까요? 그냥 맞박에 네, 맞박에 쓰면서 이름을 쓰면서 삐빅 해가지고 뭐가 비밀번호 486. 그레고리우스의 뇌를 여는 네, 비밀번호는 그렇죠. 486이었나요? 활성화 그랬던 코드였던 거죠. 걸까요? 활성화 코드였던 거. 누가 보낸 걸까요?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활성화 코드를 넣어놔야 평소에 작동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면이 있었군요. 아니 영화에는 숫자 써놓는 장면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웃겼나 보죠. 너무 동선이 안 나와. 그림이 안 나와. 저는 너무 일탈입니다. 저는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느끼는 나도 그렇고 저는 평소에 그냥 한 그 정도를 꿈꾸죠. 어느 날 대뜸 그냥 이건 마치 그거 같죠? 뭐지? 이터널 선샤인처럼 어느 날 뭐 진짜 한국은 기차역으로 가봤자 할 건 없으니까 어느 날 나는 목동이 아니라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가. 그래서 거기서 요즘도 그런 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현장에서 사는 게 되나? 되죠. 되죠. 네. 근데 비자가 문제겠죠? 비자가 필요한 나라면. 그렇네요. 수진 씨 T이신가요? 대문 저 맨날 공감을 못 해줘가지고 애들한테 애들 막 컴플레인 들어오거든요. 뭐 그 정도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내 인생에 진짜 있을까? 이런 일이 하면서 그냥 저는 32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32년간 언제나 뭐 하나 다 주변과 상의하고 나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고 하는 어떤 새가슴의 전형.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제가 그레고리우스라면 해방감보다는 불안을 매우 심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나. 하지만 오히려 57살이라면 저도 한 번쯤 해보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지금 32이니까 잃을 게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못하는 거지. 아니 좀뭐 57살도 이렇게 많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가정이 없다고 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야, 나 진짜 57년 참았어. 이건 더 이상 안 돼.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올 수 있었어. 편지를 남기잖아요. 네.
네 자리는 언제나 비워놓겠다. 음. 교장 쌤이 말씀하시죠. 음. 이래서 능력이 중요합니다. 역시. 저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정도의 어떤 심오한 교수님들이면 보통 인기가 없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진짜 학구적이라고 느꼈어요. 인기가 되게 많다고 서술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 되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되게 잘 썼더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부제가 너무 선명했다 그랬나? 아, 그렇죠. 네, 그런 와, 식으로. 그거 진짜 기똥. 그리고 차더라고요. 여기가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예요. 그쵸. 한국으로 치면. 맞아. 아, 네네. 그래요.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때 고등학교 애들이 때는 쌤을 안 좋아하는데. 네, 쌤 안 좋아하는데 게다가 누가 봐도 지루해 보이고. 나이 들수록 인기 없거든요. 게다가 막 머리가 빠져 있는데. 뒤에서 놀리고 막 뒤에서 뭐 머리가 없네 어쩌네 뭐 틀딱이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굉장히 학구적이고 모범생들이 많은 학교구나. 그러면 밑에 질문도 여러분들에게는 저한테만 의미가 있네요. 그레고리오스가 겪은 정도의 사건이라면 리스본 가나? 여러분들 다 가시겠네요. 그러면 이 정도 추동이 있으면. 그렇죠.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아까 지금 계속 하는 얘기와 결이 비슷하지만 그레고리오스는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고어들을 그 무엇보다도 숭배하며 사랑하는 소년이 아니라 옛날 회상합니다. 지금 그때 돈 상자에서 돈을 꺼냈던 그 소년이 지금 자기 인생을 결정했더라면 그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때와 지금의 일탈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공통점이 있기는 한 것일까? 나에게도 나의 안에 여러 가지 내가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게 이제 커 오다가 어느 순간 그게 결정되는 게 성인인지 아니면 뭔지 싶지만 어느 순간 뭐 하나가 되게 우위를 점하게 되고 좋아 챈들러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노선을 정하게 됩니다. 나의 스타일, 나의 취향을 다 정하게 되는데 그 많은 나가 각축하던 시절 그레고리오스는 뭐 이런 고어를 좋아하던 그레고리오스와 돈상자에서 돈을 꺼내던 어떤 일탈하던 그레고리오스. 이 돈상자에 꺼냈던 애가 진 거죠. 걔는 뭐랄까 좀 사장된 거고 이런 얘기가 좀 인상이 깊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예전에 지금 나는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이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제 결이 다 생겼는데 이게 생기기 이전 이런 모습도 있었던 나. 하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나를 기억하나요? 그랬던 모습들이 있나요? 저는 반대로 여전히 각축 중인가요? 저라는 존재가 오히려 되게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살수록. 저는 한 번씩 옛날에 썼던 일기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나는 DNA가 조금 비슷한 완전한 타인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두 해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곤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살수록 저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잃어버린다라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매년 나는 변하고 있어. 나는 변화무쌍하네라는 느낌이 아니라 좀 잃어버린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예전에는 확신이 있었던 것조차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확신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또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의 상태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뭐 과거의 나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꽤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 책 읽으면서 문장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들을 다 잡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게 과거의 내가 다른 행동을 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면 그 과거의 나는 그 행동을 안 할 거잖아요. 걔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내가 욕망하는 건 지금의 내가 욕망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부분을 크게 느껴가지고 제가 뭐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과거의 나를 후회하던 지금의 나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의 저는 어느 순간 큰 소리 내는 법을 잊은 챈들러예요. 하지만 옛날에 이 돈상자를 훔쳤던 그레고리우스처럼 언젠가의 챈들러는 야구장에서 한 손에 맥주 캔 들고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을 때 의자 위로 올라가서 고함을 지르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뭐가 있을 때 환호할 줄 알고 우후. 지금 못하잖아요. 하나도 신나지 않았어요. 너무 저는 신이 날 때 환호를 못 질러요. 이제는 못 지르는 그렇게 바뀌셨군요. 그런 제가 그러니까 제 안에도 조용한 저
되게 시끌벅적한 나를 되게 표현할 줄 알았던 나 이런 애들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어쨌든 조용한 버전의 챈들러가 조금 득세를 한 거죠. 일정 데시벨 이상을 웬만하면 넘지 않으려고 하는 챈들러가. 그쪽으로 먹이를 많이 주셔가지고 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얘가 알아서 다른 애들 걸 뺏어 먹고 자란 건지 제가 얘한테만 먹이를 준 건지 아니면 회사를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고 얘한테만 먹이를 준 건지 누가 먹이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그냥 어렸을 때는 분명 제 안에 진짜 많은 모습들이 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씩 둘씩 멸종됐더라고요. 그게 좀 인상이 깊어가지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이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호르몬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크로스핏장 한번 알아보시면 여기서 아이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시는 T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저 어렸을 때 되게 그 공연장이라는 장소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냥 그 영화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공연장. 스테이지. 네, 그 극장이죠. 연극을 하는 극장인가요? 네, 맞아요. 연극이나 뭐 음악회 하는 그런 이제 공연장 가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런 곳에서 쭉 했었는데 그 냄새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 보통 목조나 카펫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공연장 안이 이제 소리 때문에 근데 그 향기가 아예 달라요. 이제 바깥 세상이랑 향기도 너무 좋고 뭐 공연하고 있을 때 뒤에서 사람들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 무대 뒤에 계셨나요? 아니면 앞에 계셨나요? 다 있었어요. 여기 좀. 뒤에 있을 때도 있고 그 이제 객석 쪽에서 있을 때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공연을 보는 것도 진짜 좋아했고 그때는 어떤 감정이었냐면 이제 내가 앞으로 돈을 벌면서 사는 거는 다 이런 거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저도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는지 언제부터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요즘에는 이제 공연장에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 나가기 전에 빨리 나가야지 이런 생각. 그래도 가시네요 여전히. 가긴 가요. 그 빈도도 줄긴 줄었나요? 빈도도 줄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바빠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간다. 그 시작을 모르겠어요.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간 건지 내가 원하지 않아서 안 가기 시작한 건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그 옛날에는 분명히 실체가 있었던 어떤 그 감정이 이렇게 사라져 거의 증발해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근데 그래도 그레고리우스는 어머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했었고 물론 졌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그러니까 되게 좋은 그 의도였던 행동이잖아요. 이게 뭐라도 잘해보려고 했던. 그렇죠. 근데 나는 이게 어떻게 사라져 버렸는지, 그러니까 저도 저를 비춰서 좀 생각을 해봤던 질문.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그 공연을 좋아했던 나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옛날에 사라진 모습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되게 나의 그 인생에도 비춰서 생각해볼 부분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그런. 그러니까 되게 생각할 포인트가 많아요. 생각을 하다 보면 아이쿠 하면서 의식이 아득히 이제 멀어져 가다가 맞아요. 정말로. 잠에 빠지는. 저는 아무래도 프라도보다는 그레고리우스 쪽에 조금 더 이입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레고리우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한번 프라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이 아마데우 드 프라두가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의 원형,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고민 그걸 다 풀어놓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꼽히는 거에 꼽힌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워낙 써놓은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해요. 네, 뭐 다 써놨으니까 이 중에 하나쯤은 네 고민이 있겠지 이런 거죠. 네. 누구라도 프라도의 그 글에서 나의 생각, 나의 걱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너 편에서 경진 씨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누구나 스토너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너가 잘 팔리는 거다. 그 말이 떠올랐던 이번에 이 프라도의 글들이었는데 유독 내가 프라도와 닮았다. 혹은 이 구간이 진짜 나의 고민과 결이 맞닿았다. 프라도 나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됐던 지점들 한 번씩 좀 공유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심하지는 않았는데 프라도가 이제 아버지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의사가 되잖아요. 근데 뭐 저도 어렸을 때 진로 관련해서는 부모님이나 뭐 특히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라캉이라는 철학자를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을 제가 그때 알게 돼가지고 오 그렇구나 내가 그랬었구나라는 순간이 느껴져가지고 이번에 프라두도 뭐 부모님 특히 그쵸. 다른 사람들 타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금도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쓴 편지 붙이지 결국 드리진 못했다던 그 편지가 되게 절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존댓말 쓰다가 반말 쓰다가 하는 게 와 되게 참신했어요. 반말 부분은 진짜 뭔가 울컥울컥 네. 터져 나와서 반말을 하는 듯한 기분. 근데 진짜 이 소설은 정말 번역가 분의 영향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되게 그쵸. 추상적인 표현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말과 존댓말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런 어조를 모두 살린 거잖아요. 어떤 그 리뷰에서 읽었었는데 아마데우랑 이제 그레고리우스가 실은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리뷰도 있었습니다. 이런 면 뭐 인간의 다양한 면에 담고 있는 인물로서 두 인물을 분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죠. 그거다. 아버지랑 하는 대목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뭐였죠? 재판장. 타인은 법정? 네, 타인은 나의 법정. 타인은 나의 법정이다. 그 얘기는 뭐 그런 대목에서도 나왔었죠. 결국 이 붉은 삼나무라는 거는 왜 붉은 거 했더니 결국 여기도 또 거의 위인전처럼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동생이 목에 음식물이 걸렸어요. 그쵸. 이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보통 요거 하잖아요. 뒤에서 압박하는 거. 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으로도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아직 의대 준비 중이었던 이 학생 신분의 프라두가 대뜸 목에 칼을 대고 그어서 이 기도 확보를 하죠. 네. 공기구멍. 네네. 그래서 그러고 응급처치를 하고 거기다 심지어 이제 볼펜을 꽂아가지고 이제 네. 그 공기 구멍을 확보하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서 의사들도 다 깜짝 놀라고 칭찬하고 하지만 가족들은 너무 놀란 거죠. 네. 제가 갑자기 대뜸 여동생 무릎에 앉더니 목을 그어. 거기서 가족들은 사실 어떤 뭐랄까 저 괴물 뭐야 이런 눈빛을 보냈을 수도 있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아무튼 뭐 그런 어쨌든 타인의 시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어쨌든 뭐 타인은 뭐 나의 맞아요. 법정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남들 눈치 안 볼 것 같은 이 잘 나가는 뭐랄까 심지고든 프라두도 결국에는 타인의 시선이 그리고 많이 이뤄냈으니까 결국에는 나는 의사로서의 소신을 다 지켜가지고 누군가를 살렸는데 침을 몇 번 맞고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모든 게 무너지는 제가 뭐 그렇게까지 뭔가를 이뤄냈고 그거에 무너뜨려도 본 경험은 없지만 어쨌든 저도 너무 이렇게 내가 뭘 하면 이 사람이 왜 저 눈빛이지? 저 사람은 왜 지금 왜 미소를 안 짓지? 나 너무 많은 것들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게 진짜 이 문장을 듣고서야 내가 매번 법정에 서 있는 기분이구나라는 거를 너무 공감하게 돼가지고 그 부분이 유독 저는 공감이 갔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서 나온 문장이 제가 다른 데서 적은 문장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 하는 말과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는데 뭐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얘기해 주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근데 타인이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외부의 시각에서 비슷하다면 그리고 또 그게 좀 무난하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식이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애써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안에 의미는 있지만 해석은 열어두는 것처럼 그런데 뭐 제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항상 고쳐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 돼요. 저는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그레고리우스도 언어적으로 한 것 같아요.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고찰해 놓은 부분이 초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고자 언어를 뭐 새로 만든다면 뭐 되게 군더더기 없는 언어를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현대의 뭐 스페인어 같은 것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뭐 시끄럽고
뭐 맞아요. 굉장히 뭐 시끄럽고 뭐 되게 하나만한 이야기를 한다는 그 45페이지인가 어디에 있었는데. 아뭐그 불어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네네네. 막 그런 쓸데없는 말 투성이다. 네. 네. 문제는 그 말이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런 말이란 그저 쓸데없는 수다가 새겨진 흔적으로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효과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얘기, 그런 고민들을 어떤 언어적인 방법이지만 결국에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지. 내가 생각하는 나와 상대방이 보는 내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걸 얻고 싶었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게 책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좀 어려웠던 게 이 사람들 다 나와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초반에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는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막 뭐 이렇게 공통점이나 내가 정말 엄청나게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만 수진 씨가 방금 말씀하셨던 초반에 나오는 그 언어에 대한 고민 그래도 영어 영문학도로 등거를 할 때 아니요. 이거 근데 그렇게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려운 고민은 아니고 이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거는 네. 가장 최근에 맞아요. 나온 그 버전이고 이게 양장본인데 이 42페이지에 보면 황금 같은 침묵 속의 언어라는 이제 프라두가 썼던 거를 처음에 그레고리우스가 포르투갈어를 잘 모를 때 열심히 사전 찾아서 뭐 번역하는 부분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막 말이 너무 낡았고 남들이 계속 하고 있는 그 말이 너무 혐오감과 구역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제 막 써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상상을 한다 막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 저는 되게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저는 2023년에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한 생각인데 너무 내가 늦게 태어났다. 황금 시대는 옛날이었는데 옛날에는 아무 말이나 낭만이 해도 있었는데 맞아. 짱새롭고 짱새롭다는 말 왜 이렇게 귀엽지? 이제 막 그렇죠. 정말 고전의 고전이라고 가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배울 때 있잖아요. 이거? 이걸로 이 대접을 받는다고? 야 이건 내가 초등학교 때 생각했다. 그죠. 좀 재미있으려고 한 얘기긴 한데 아무튼 맞아요. 그런 지점이 생각나면서 되게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프랑스어를 좀 배웠었는데 그때 독일어 배우던 친구들이 해준 말이 독일어는 이제 단어랑 단어를 조합하면은 새로운 단어로 아예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시인의 사랑이다 이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시인의 사랑이잖아요. 시인도 심지어 시랑 그쵸. 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대요? 있는 거죠. 띄어쓰기 하지 않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좀 언어를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을 이 사람이 했던 것도 신기하고 되게 어떤 언어에선 또 그게 가능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언어를 알면은 너무 맞아요. 그 세계관을 맞아요. 하나를 주입하는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참 언어 천재들이 부럽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근데 유럽의 한중간에서 태어난 게 일단 치트키입니다. 맞습니다. 또 맞아. 스위스 네.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왜냐면 제가 스페인어를 좀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 포르투갈어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스페인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쵸. 다른 나라도. 일단은 거기서 그렇죠, 태어난 그렇죠. 게 라틴어 계열의 맞아.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깔고 시작하는 게 치트키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 유럽 언어를 배우는 거랑은 맞아요. 차원이 맞아요. 다를 정도로 맞아요. 쉬울 수 있어요. 뭐 독일어는 하긴. 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겠죠. 아무래도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전 한 권 옆에 두고 책을 네, 다 번역해가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 로마어를 배웠으니까, 라틴어를 배웠으니까 라틴어에서 스페인어 쪽으로 가기는 굉장히 쉬울 거란 말이죠. 맞아요. 네. 또 상박감 느껴진다니까. 네. 스위스 사람이잖아요. 스위스 사람들 네. 보통 3개국어? 몇 개 네. 문제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 2개씩은 하잖아요. 근데 또 그 기본으로 하는 불어가 되게 이 라틴어의 그거를
충실히 따르고 있어서 이게 요 말한 것처럼 불어를 네, 잘하면 또 불어를 이게 맞아요. 얼마든지 가지를 네, 얻을 수 왜냐면 있고. 문법이 거의 동일하고 사실 사전만 있으면 다 말할 아. 수 있는 불어를 잘하면 음. 스페인어를 거의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치되는 단어 몇 개만 알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을 하는 이제 한국인들인 우리가 볼 때는 요새 신문 읽는데 한자도 못 정말 읽겠구만. 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나라 이제 비슷한 언어가 거의 없는 언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진짜. 그래서 맞아, 그 맞아요. 브라질 애들이 있었는데 그 남미 쪽에서 온 애들, 뭐 스페인에서 온 애들은 그냥 자기 나라 말로 하고 그냥 서로 알아듣더라고요. 대충 그냥 네, 너무 척하면 비슷하니까. 맞아요. 네. 네. 책 피. 자, 그러면 책갈피로 넘어오는데 참 한 문장 꼽기 어려운 아. 책이지만 각자 인상 깊었던 문장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못 뽑겠다 하면 여러 문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챈들러부터. 애초에 저는 다 책이 달라가지고 페이지를 말씀드린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쯤에 있는 이제 거의 여행 끝났고요. 슬슬 이 책도 다 읽어갑니다. 그 즈음에서 이제 그레고리우스의 심정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단어, 마지막 마침표. 그러면 그는 리스본에 정말 도착해 있을 것이다.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에. 이때쯤에서 이제 여정을 다 풀어 나가고 거의 다 이제 수수께끼를 풀어 나갔을 때 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 문장을 읽기가 언제나 두려웠다고 하죠. 그레고리우스는 어떤 여행이 끝나는 거니까, 그 어떤 세계가 끝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심금 울리는 문장이 많았으나 어쨌든 한 책을 읽어가면서 어쨌든 여정을 나가는 이 책의 컨셉상 너무 인상 깊었던 정리하는 멘트가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책갈피를 꽂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수진 씨의 책갈피는 저의 책갈피는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엄청 초반인가요? 1권에 예, 65페이지? 예. 네. 거의 이쪽에 예쁜 문장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베른에 있던 그레고리우스인가요? 네, 아직 출발하기 전에. 아, 인생을 결정하는 경험의 드라마는 사실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할 때가 많다. 이런 경험은 폭음이나 불꽃이나 화산 폭발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서 경험을 하는 당시에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빛과 멜로디를 부여하는 경험은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 이 아름다운 무음에 특별한 우아함이 있다. 어떤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되게 커다란 일을 겪을 때는 사실 모른다. 사실 잘 모르다가 지나고 나오면 그게 나에게 별일이었구나 느끼게 되는. 네. 다음 레이 씨. 네,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봤는데 앞쪽에 있습니다. 수진 씨처럼 앞쪽에 있는데 관찰의 대상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말은 경험한 것에서 미끄러져 결국 종이 위에는 모순만 가득하게 남는다 라는 말과 그 뒤에 있는 말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표현을 하거나 혹은 어떤 내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꺼냈을 때의 그 내용들하고 내가 봤던 것들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거나 다른 것들을 봤을 때 느끼는 바가 다 다르듯이 그 느끼는 바도 원래 원전하고 내가 느끼는 바가 또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글로써 확인할 수 있었던 문장 표현이어서 굉장히 책갈피로 꼽을 만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진 씨. 저는 엄청 뒤네요. 네, 양장본 기준으로 564페이지에 있는 그 실베이라랑 그레고리우스가 대화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언어가 사람들의 빛이로군. 사물은 말로 표현되고서야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거군. 말은 시가 되고 나서야 진정으로 사물의 빛을 비출 수가 있어. 변화하는 말의 빛 속에서는 같은 사물도 아주 다르게 보이지. 라는 그 역시 대화의 언어 일부분. 쪽에 네. 네. 그냥 좋지 않나요? 그냥 이 책을 아예 안 읽고 들어도 좋지 않나요? 이 문장? 맞아요. 네, 그런 문장이 예쁜 있어요. 문장이 너무 네.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챈들러입니다. 안경 벗고 보는 야경. 안경이야 뭐 언젠가 또 쓰면 되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다음 레이 씨. 네, 저는 떠난 뒤에 돌아온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네, 경진 씨.
9호선 일반 열차 5점 만점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나요? 김포부터 아니요 선유도에서 김포부터 아 김포 아니에요. 중앙보훈까지 일반 열차 타야 돼요. 일반 열차를 선유도에서 타고 네, 중앙보훈 선유도에서 네, 중앙보훈까지 근데 일반 열차로. 일반 네, 열차로 급행 말고. 사람이 덜 하고 네, 네. 그런 느낌. 근데 5점 만점에 제가 처음엔 3점을 했는데 네. 2.5 정도로 깎겠습니다. 오늘 대화 이후에 예. 뭐가 그렇게 안 좋았나요? 그게 아니라 평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아하, 지금. 이 정도는 내가 낮춰야겠다. 네. 균형의 수호자. 네. 알겠습니다. 자, 수진 씨. 묵직한 사유의 여정 5점 만점에 4.1점. 1점 더 줄게요. 평균 여기서 좀- 깎였기 네, 때문에. 깎였기 때문에 여기서 1점 올리겠습니다. 0.1점 올리겠습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책 예고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 이 조합으로 레이시 경진 씨께서 계속 해주시고 다음 주 책은 경진 씨가 들고 오신 책입니다. 최진영 작가의 해가 지는 곳으로 어떤 책인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또 봐요로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또 봐요.